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에서 돌팔매질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항상 새를 쫓고 있다. 점심을 먹고 마당 앞길에 나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돌팔매질하며 새들을 쫓고 있는 옆집 영도가 보인다. 이미 비어있는 밭에 있는 새들을 굳이 쫓을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올해 나와 같이 40이 되는 영도는 어릴 때 걸린 뇌염으로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큰 돌, 작은 돌 가릴 것 없이 실컷 돌을 던지고는 주위에 마땅한 돌이 안 보이는지, 새들이 안 보이는지 만족한 표정으로 손을 탁탁 털다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난 얼굴을 찌푸리고 연기를 뱉어내면서 연기에 가려진 영도에게 등을 돌려 담뱃불을 껐다. 중학교에 올라올 때만 해도 같이 공도 차고 같이 돌팔매질하며 누가 더 큰 돌을 멀리 던지는지 내기하며 재밌게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더욱이 이제 돌멩이는 손에 쥐지도 않는다. 영도의 가족은 금술 좋은 부부로 유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도의 아버지는 영도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영도가 뇌염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모자라 영도의 어머니가 실종되어 자살을 해버렸다. 영도는 지금까지 100세가 넘은 오락가락한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고 있다. 그래도 착한 놈인데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가까워지기는 꺼려진다. 가끔 이렇게 가족들과 시골에 내려와 별일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담배를 피우고 온 사이에 점심 먹었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안방에서 옷을 차려입은 7살 먹은 딸이 뛰어나와 방금 닫은 현관문을 다시 열었다. 어디 가게? 대답은 뒤따라 나온 아내가 대신하였다. 밖에서 놀고 싶대.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좀 나가 뛰어놀게 하자. 그러고는 내 눈을 슬쩍 올려다본다. 나보고 따라 나가라는 뜻이다. 나 방금 들어왔는 데가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간신히 참아내고 딸 신발을 주워들었다. 지 엄마가 사준 한 손에 딱 잡히는 분홍 구두는 언제 봐도 촌스럽다. 운동화 가져온 거 없어? 어젯밤에 비 와서 이거 흙투성이 될 텐데. 설거지를 하러 갔는지 부엌에서 아내가 외쳤다. 안 가져왔어. 근데 어머니는 뒤에 고추밭 가셨어. 영인이 데려가지 마. 또 고추 만진 손으로 눈 비비고 난리 난다. 어차피 멀리 나갈 생각도 없었다. 구두의 끈을 대충 묶어 신겨주고 무릎을 탁하고 쳐주자. 딸은 강아지처럼 넓은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기다란 잡초를 잡고 늘어지는 딸을 보며 돌에 걸터앉아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마당 나무로 날아들어온 참새떼를 보고 꽥꽥 소리 지르는 딸을 보고 도로 집어넣었다. 날씨는 봄날답게 포근해서 졸음이 쏟아졌다. 껌뻑껌뻑 졸고 있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지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안 졸고 있었다는 듯 나는 냉큼 말했다.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다. 당신도 나와. 그러면 난 들어가서 잘 테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아내는 내 졸린 눈을 보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영감탱이 애 좀 보라니까 졸고 있네. 어제도 애 데리고 회관 앞 도랑까지 갔다 왔잖아. 나는 흐느적거리며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엎어져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며 내 머리맡까지 와서야 정신이 들어 눈을 떴다. 붉게 상기된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인이가 안 보여. 영인이 못 찾겠어.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눈물을 빤히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결국 울음보가 터진 아내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 나까지 당황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쳐다봤다. 나랑 같이 찾아보자. 애가 이 시골 동네에서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미 집 안은 다 찾아봤다고 우는 아내를 무시하고 집 뒤편이랑 집 안까지 샅샅이 뒤져봤다. 적어도 이 집 담벼락 안에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마당을 나와 영인이가 갈 만한 곳을 생각하며 살짝 자라난 수염을 어루만지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보았다. 아까 피우려다 만 담배가 담뱃갑에 다 들어가지 못한 채 구겨져 있었다. 나는 또 버릇처럼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비닐하우스를 보러 간 아내가 뛰어나왔다. 나오는 것도 못 봤어? 못 봤어. 마당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잠깐 그릇 가져다 주러 저 앞에 떡집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7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리면 애가 안 따라 나오겠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고 아차 싶어 이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바로 사과하려 했으나 아내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영인이 좀 찾아줘. 나는 미안하다는 말과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을 동시에 삼킨 채 아내에게 되물었다. 떡집 할머니 댁에 갔다고. 거기로 가보자. 떡집 할머니는 영인이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담배를 또 하나 꺼내 물고 불을 붙이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다. 깜짝 놀라 아내가 볼까 얼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계속 떡집 할머니 손을 붙잡고 연신 되물으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애 잃어버리고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야? 내가 소리 지르자 떡집 할머니가 놀라 나를 붙잡고 말했다. 이놈아, 아가 잘못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경찰에는 내가 신고하마. 나는 신경질 내며 아내를 두고 돌아 나왔다.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물어보았고 그러면서 담뱃갑 안과 마음은 텅텅 비어가기만 했다. 영도의 집을 지나칠 때 마당에 영도가 보였다. 마당 한가운데서 엉거주춤 선 채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 영도에게 물어볼까 싶었지만 제대로 말이나 할까 싶어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영도는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딸을 찾고 있는 입장에서 더운 밥, 차가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영도야, 혹시 내 딸 못 봤어? 영도는 내가 말 걸어준 게 좋은지 활짝 웃으며 손을 뻗었다. 영도가 가리키는 손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마을 회관 쪽이었다. 도랑. 영도의 끄덕이는 고개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혹시나 어제 갔던 도랑에 갔을 수도 있다. 정말 그곳에 혼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입에 문 담배를 내뱉고 미친 듯 달리기 시작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도랑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고작 허리를 조금 넘기는 수심이지만 비 온 다음 날 물살이 새서 성인 한 명은 충분히 떠밀려 갈 수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곧 무리한 일임을 깨닫고 허겁지겁 되돌아 올라오다가 수풀 더미에 엉켜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로 분홍 구두 한쪽을 보고야 말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물에 휩쓸려 갈 뻔했다. 나는 구두를 간신히 건져 올리며 물 밖으로 나왔다. 젖은 분홍 구두를 들어 올려 보이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온갖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구두끈을 대충 묶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넘어져서 물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냥 단순히 구두를 지나가다 빠뜨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럴 때가 아니다. 나는 다시 도랑에 뛰어들어 더러운 물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곳은 내 딸이 있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지독한 곳이었다. 결국 내가 건져낸 것은 나머지 구두 한쪽이었다. 내가 끈을 대충 묶은 게 맞나 보다. 비 온 날 다음 이 도랑에 휩쓸려 가는 것은 순식간에 강으로 흘러들어가 영영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축축하게 달라붙은 바지와 역겨운 알 수 없는 냄새. 젖어 불이 잘 붙지 않는 마지막 담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라이터를 도랑에 던져버렸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내 옆을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구정물이 머리부터 얼굴을 타고 흐르며 콧잔등을 간지럽혔다. 코를 문지르다 손톱 하나가 부러진 걸 알라차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다친 손의 상처들을 보며 이어서 흐르는 눈물이 느껴져 닦아냈다. 딸과 같이 나 또한 맨발로 한쪽엔 더러워진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경찰과 아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아내가 가장 먼저 나를 보고 달려왔다. 아니, 내 손에 들린 구두를 보고 달려왔다. 이 구두, 영인이 거 맞지? 영인이 어딨어?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담배 좀 줘봐. 이거 영인이 구두 맞잖아. 영인이 어딨냐고. 아내가 대뜸 소리를 질렀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담배 좀 줘보라고. 내 머릿속에선 도랑을 따라 강으로 흘러가. 좀 더 큰 강과 합쳐져 여러 번 굽이치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낮에 앉아 졸았던 돌에 걸터 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내가 온몸이 젖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왠지 모르게 젖어있는 구두를 만져보고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뭐야, 그냥 너 혼자 온 거야? 영인이 찾아와야지. 내 입에는 아직 담배가 물려있지 않았다. 네가 애를 잃어버려 놓고는 왜 나보고 지랄이야. 소리를 질러놓곤 나는 울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바로 차에 타고 회관 앞 도랑을 향했고 마을 사람들은 도랑에 휩쓸려 간 게 아닐 거라고.
아직 찾을 수 있다고 찾아보자며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 누구도 그 도랑에 휩쓸려가도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던 중 시야가 눈물에 흐릿해지며 마당에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이 눈에 들어왔다. 당연히 이곳저곳 흔히 널려있는 돌멩이들이지만 나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곧장 옆집으로 달려갔다. 영도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우리 딸 어딨어? 영인이 어딨냐고. 네가 영인이가 도랑으로 간 걸 어떻게 알고 있어? 옆집 영도의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빤히 바라보고 마을 어르신들은 날 뜯어말렸다. 영도는 놀란 눈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도랑 쪽을 다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도랑, 너도 알아? 알고 있어?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우리 엄마처럼 도랑해.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우리 엄마 언제 돌아와? 뒤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의 신경다발이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잊고 있던 오래전 기억은 그저 어렸을 때 추억이 아닌 끔찍한 기억이었다. 그 비 오는 날 도랑에 떠내려가는 영도의 엄마를 나와 영도는 분명 같이 보았다. 아니, 마을 어른 몇 명도 있었다. 젊은 모습의 아버지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어차피 영도가 자기 애가 아니란 보장 있어. 당신도 없잖아. 이러다 마을 남자 다 잡혀가. 남편도 안 이상 어쩔 수 없어. 영도의 아버지는 저 뒤에서 넋을 놓은 채 서 있었다. 한 남자가 성큼성큼 영도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언제까지 피 묻은 돌멩이 들고 서 있을 건가? 그 일은 우리가 미안하게 됐어. 그 대신 우리도 이번 일에 대해서 조용히 있겠구먼. 그리곤 그 남자는 영도 아버지에게서 돌멩이를 빼서 도랑으로 던져버렸다.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어릴 적 그 광경은 아마 당시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는 가을 소나기처럼 언제 내렸다는 듯 잊혀버렸을 것이다. 일주일쯤 지나서 영도의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 우리 집이나 서서 도와줬고 그날에도 나와 영도는 노는데 정신이 없었다. 나는 영도에게 거짓말을 했다. 니네 엄마, 아빠랑 돌팔매질하다 머리가 다쳐서 도랑에 빠진 거라고. 나중에 다 나아서 돌아올 거라고. 어릴 때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과 영도 엄마의 사이, 그리고 영도 아빠의 분노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때문에 영도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주 오래된, 억지로 지워버린 거짓말, 내가 했던 거짓말이 기억났다. 영도의 마지막 말은 내 마지막 정신줄을 끊어놓았다. 영인이 돌 맞아서 엄마처럼 머리에 피났어.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도랑에 넣었어. 영도는 잘했다는 듯 방 안에서 문만 연 채 쳐다보고 있는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 침에 걸린 노인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영도를 힘껏 두들겨 팼다. 영도의 할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마루로 기어 나왔다. 실컷 주먹질을 하다 이상한 느낌에 난 일어서 뒤를 돌아봤다. 아까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날 말리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이 눈빛을 기억하고 있다. 영도의 아버지가 영도의 엄마의 머리를 돌로 내려칠 때 지켜만 보던 그들의 눈빛. 그들은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때의 그 눈빛을 띠고 있었다. 영인이를 잃어버린 건 아내의 책임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 더러운 어른들 사이에 물들어 영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침묵해온 나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그때 참새떼가 영도네 집 앞길에 날아들었다. 영도는 벌떡 일어나 참새들을 무서운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곤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청년. 청년은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 풍경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공사를 한답시고 헤집어 놓은 보도블록과 불법 주차로 엉망이 된 길들. 전봇대 아래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들. 무단 횡단을 하는 아줌마들과 미친 듯이 클렉슨을 울려대는 차들. 마지막 풍경치곤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청년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잠시 그렇게 숨을 참고 있던 청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굳힌 듯 난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금 뭐하는 거야? 느닷없이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청년은 난간을 올라가던 자세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이제 막 옥상으로 올라와 당혹스러운 얼굴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남자는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남자의 외침을 들은 청년은 약간 난감해하며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급작스러운 방해에 고민하던 청년은 이내 눈을 꼭 감고 난간 위로 재빠르게 올라갔다. 남자는 급히 몸을 날려 청년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야?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저기서 뛰어내릴 생각을 해? 성난 듯 쏘아붙이는 남자의 말에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던 청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크게 한숨을 쉴 뿐이었다. 어디 한번 설명해봐.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죽으려는 이유가 뭐야? 남자의 말에 청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크게 숨을 내쉬고는 몸을 일으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요. 어릴 때는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외동아들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집이 제법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도 많았어요.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말하던 청년은 갑자기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네, 뭐 흔하디흔한 심파극이에요. 조금 지루하실지도 모르지만 물어보셨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청년의 비극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신호 위반 차량, 자식을 보호하려던 어머니, 오열하던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진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의 원망.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날이면 그는 욕설과 손찌검을 견뎌야 했다.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진 지 오래였지만 청년은 아버지에게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다. 청년의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청년은 스스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원망이 약해지고 어머니를 잊을 즈음 청년은 어쩌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가슴속에 담긴 죄책감이 사라지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청년에게 새어머니를 소개했다. 가식으로 가득 찬 새어머니는 청년의 눈에는 돈을 보고 달려든 불려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청년의 죄책감은 사라지는 대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새어머니의 멸시의 어린 눈빛과 허영심 가득한 소비는 그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으며 그와는 반대로 가세는 점차 기울어져 갔다. 아버지는 이성이 마비된 듯 새어머니에게 홀려 빠른 속도로 재산을 탕진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청년의 가족은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 비록 심각하게 틀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진짜 혈육인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새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청년을 미워했다. 이야기를 마친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삼류심파극 같죠? 남이 듣기엔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가 죽고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나를 원망하고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새어머니만 남았어요. 집안 꼴은 엉망인데 새어머니는 돈 쓰는 데만 정신 팔려 있다고요. 제가 죽는 이유 물어보셨죠? 이게 제가 죽으려는 이유예요. 남자는 청년의 말이 끝났음에도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할 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무튼 간에 고마워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아직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생기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를 구해주시고 이야기까지 들어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청년은 남자에게 꾸벅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기에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던 청년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기다려. 아까 자신을 구해준 남자였다. 청년에게 달려온 남자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참 찾았네. 설마 또 어디 가서 뛰어내렸나 했다니까. 청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힘들게 구해주셨으니까요. 청년의 말에 남자는 급속도로 낯빛이 어두워졌다. 편치 않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본 남자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사연은 잘 알겠어. 자살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고. 그런데 말이야, 나도 사정이란 게 있거든. 내 말 듣고 조금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자살은 안 돼. 청년이 채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전에 남자는 청년의 몸에 날카로운 칼을 힘껏 찔러 넣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청년을 보며 남자는 씁쓸한 얼굴로
청년의 지갑과 금품을 꺼내 챙겼다. 나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아. 사정은 딱하지만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 그냥 이해해. 강도를 만나서 죽은 거면 모를까. 자살하면 보험금은 못하지. 나도 빚이 좀 있어서 그 불효 같은 여자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어. 잘만 처리되면 보험금에서 크게 뚝 떼어준다길래 몰래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하려고 해서 어찌나 놀랐는지. 청년은 꺼져가는 눈빛으로 힘겹게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너한텐 죽는 이유가 중요하겠지만 나한텐 죽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 찜찜해 보이는 남자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청년은 정신을 잃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기억.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시골 마을, 적막함 속에 종종 들리는 새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온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김민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는 30살의 남자였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외할머니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매번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무언가에 두려워하며 말끝을 흐렸다. 민수는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접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기 위해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은 여전히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민수는 그곳에 들어섰을 때 알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 낀 창문, 그리고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의 오랜 이웃이었던 박 할아버지가 민수를 찾아왔다. 박 할아버지는 민수의 부모님과도 친분이 깊었던 사람으로 민수가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 다녔던 곳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민수가 돌아온 걸 반가워하며 조용히 앉아 차를 한 잔 내주었다. 민수야, 이 마을에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 저는 이곳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요. 그런데 어릴 적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해요.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고요.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내 부모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만 그 이야기들이 다 좋지만은 않을 거야.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가?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거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부모님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 특히 내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았어. 그런데 내가 5살 때 이 마을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단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하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해 여름이었지.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거든.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라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어. 그리고 어느 날 내 부모님도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야.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고 그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의 반응을 살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그때 5살이었는데 너도 그 사라진 아이들 중 하나였단다. 그때 내 부모님은 널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뒤졌고 결국 너를 찾았지. 하지만 내 기억 속에 그 사건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구나.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사라진 아이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기억이 이제야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죠? 왜 돌아가셨나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내 부모님은 너를 찾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사고가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음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더욱 깊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에 남아있던 또 다른 증인인 김영숙 할머니를 찾아갔다. 김영숙 할머니는 당시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민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다. 할머니는 민수가 찾아오자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민수의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김영숙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닮았구나, 민수야.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일이야. 널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고 싶겠지만 그 진실은 너무 가혹할지도 몰라. 민수는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 할머니,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김영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민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오래된 가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 비밀은 마을의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일이었지.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진 아이들은 단순히 납치된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은 어떤 의식에 사용되기 위해 끌려갔단다. 그 의식은 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 중 하나로 매년 특정한 시기에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지. 하지만 그 의식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고 누구도 그것이 부활할 줄은 몰랐어. 민수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의식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제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았나요? 김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모님은 내가 그 의식의 제물이 될 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널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단다. 그들은 마을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반대하며 너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 민수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가 살아남은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김영숙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내 부모님의 희생 덕분이었단다. 그들은 너를 그 의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고 결국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지. 하지만 그로 인해 내 부모님은 그날 밤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이제야 마음 깊이 와닿았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공허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수는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마을의 어두운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을에 남아있는 마지막 증인들과의 대면이 필요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의 고위층이자 당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 이영식 씨를 찾아갔다. 이영식 씨는 당시 마을의 지도자였고 그 의식과 관련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민수는 그의 집을 찾아가 직접 대면하고자 했다. 이영식 씨의 집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커다란 대문을 지나 도착한 집은 웅장하고 권위 있는 느낌을 풍겼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민수를 보며 차갑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민수는 가슴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답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관련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영식 씨는 민수의 이름을 듣자 눈썹을 찌푸리며 민수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이영식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 이영식 씨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민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군. 내가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올 줄도 몰랐고. 민수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당시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리고 그들이 저를 구하기 위해 싸웠던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영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의 부모님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그 용기가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단다. 너도 알겠지만 그 의식은 마을의 전통이었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이 따랐지. 하지만 너의 부모님은 그 희생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민수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그 의식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 의식이 사람들을 희생시킬 만큼 중요한 것이었나요? 이영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의식은 오래된 미신에 불과했단다. 하지만 그 미신을 믿는 이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 내 부모님은 그 미신을 없애기 위해 싸웠고 결국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단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그 의식을 중단시킬 수 있었잖아요. 왜 그걸 막지 않았습니까? 왜 부모님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영식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 당시에 나는 너무 겁이 많았단다. 나는 그 의식을 중단시키면 마을 전체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래서 내 부모님을 도울 용기가 없었다. 민수는 이영식 씨의 말에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영식 씨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편지란다. 나는 내가 이걸 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는 이미 성인이 되었겠지. 우리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내가 진실을 알고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단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란다. 이 마을의 전통과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은 모두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끝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단다. 너에게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 한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는 이 마을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만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민수야. 엄마, 아빠가.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마을의 비밀을 밝히고 그 비밀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그 후 민수는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마을의 비밀은 더 이상 묻혀 있지 않게 될 것이며 민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